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 괜찮거든요.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웃을 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알파벳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알파벳 주주들은 약간 부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좋은 시그널이 좀 많이 나왔죠. 네, 좋은 시그널이 나왔고 네. 알파벳 주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피카 아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보죠. 2분기 탑라인 자체는 대략 한 24%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이익 408억 불로 30% 넘게 전년비 고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영업이익률 34%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모습을 우리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기대했었던 클라우드 매출 또한 82% 이상의 고성장, 전년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 숫자상으로 보았었을 때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었던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부담으로서 작용하는 부분,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 전환하는 것들이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알파벳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메모리 투자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상무 이런 것들을 숫자로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주주 입장에서는 잘 봤습니다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캐펙스 전망치가 오른 것도 그렇지만 내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좀 크게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을 했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언급이 안 됐죠. 그렇죠. 구체적인 네. 수치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네. 올해 지금 캐펙스 가이던스 상단 자체를 한 150억 불 네. 이상 올려지면서 1,900억 불에서 2,050억 불까지 올려잡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7년도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 자체를 지금 컨커를 통해서 일부 언급을 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피크 아웃은 좀 어느 정도 접어둬도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이제 부담인 거고, 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긍정적인 거 맞죠? 그렇죠. 요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네. 이런 거죠.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서 많이 썼었고, 네. GPU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는 타이밍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메모리 땅까지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실제 메모리를 사다가 실제 서버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동안의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은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부 잉여 현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잉여 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투자에 나서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었었지만 올해는 실제 돈이 부족해요. 네. 올해 이런 앞서 하셨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7,500억 불까지 최근에 이제 이런 투자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오늘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150억 불 그 상단 자체를 좀 더 열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부 잉여 현금과 벌어들인 자금 가지고 부족을 하니까 최근엔 채권을 찍어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담감, 재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실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메모리를 납품을 하고 기판을 납품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AI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설비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좋은 환경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흔들릴 때 이 친구들이 흔들리면 향후 이렇게 캐펙스 투자 내년에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고수익성을 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런 부분에 마진 압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 투자가 우리는 더 어려운 거다. 더 이제 생존 위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걸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회사채 그러면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큰일 난 일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네. AI 수요가 급증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구글이 AI 투자하는 게 전체의 25% 차지한다고 해서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구글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것도 오늘 아침 리포트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건 이제 메모리 공급 1위 기업이라서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직은 30만 원이 안 갔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도 오른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뭐 KB증권도 목표 주가는 여전히 60만 원으로 제시하고 SK 하이닉스도 4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서 이런 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노이즈가 나타났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EPS 추정치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향으로 인한 LTA 공급 계약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30% 이상의 LTA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이 계속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내년도에는 대략 한 70% 이상의 이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향으로 LTA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한 400억 불 전후 그리고 내년에 530억 불까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는 올해 한 260억 불 내년에 거의 한 400억 불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00조죠. 400조까지 바라보고 억불하고 헷갈렸네요. 네네네. 400조까지 바라보고 있고 내년도 삼성전자는 530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워드 EPS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PER도 SK하이닉스가 4.6배, 삼성전자가 대략 한 4.5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6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눈높이 자체가 많이 다운된 것 자체는 맞지만 일정 부분 이에 따른 노이즈가 해소가 된 이후에는 결국 근본적인 실적과 펀더멘털을 기인한 우상향, 업사이드를 좀 바라보면서 현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용기를 좀 내봐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전자 섹터 최소 2년간 호황이 지속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너무 많이 빠져서 줍줍해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하셨는데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늘려보면 어때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대략 한 35%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44%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큰 형들이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40% 전후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타 동반해서 급등을 했었던 IT 소부장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코스닥에 있는 IT 소부장보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ROE도 높고 멀티플도 싼 오히려 코스닥 팔아서 전자닉스를 사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수급 쏠림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반도체 전반적으로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되돌림이 나갔었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자 닉스 중심으로 수급을 쏠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도 사실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단일 종목 그 ETF가 상장이 된 지 한 50일 만에 전체 거래 대금이 24년, 25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코스닥 전체 개인 순매수 금액보다 더 많아요. 네. 그만큼 이쪽으로 수급 쏠림 자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2주 전쯤이었나요? 전자닉스 그리고 전자닉스를 추종하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즈 전체 거래 대금이 시장 전체가 83%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반도체 전반의 확산과 코스닥 시장의 일정 부분을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은 반도체 좋아요. 대표적인 부분 자체는 맞지만 일단은 전자닉스가 유독 많이 한 40% 전후까지 둘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회복이 된 이후에 형들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IT 소부장 동생들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와 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 따라 아우 가겠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자고요. 테슬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테슬라가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외 주가에서 별로 반응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슬라 주가는 잘 못 봤습니다, 솔직히. 앞서 이제 네. 그 알파벳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282억 불로 탑라인 자체는 어느 정도 추정치에 비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영업 이익 단위 4억 불, 특히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억 9천만 불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인 투자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추정을 했었던 EPS 추정치 또한 그 기존 예상치가 대략 한 49센트였는데 지금 네. 실질적으로 33센트 나오면서 크게 하향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당장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차별화되는 모습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했었던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이런 부분이 네, 양산이 네.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 이런 성장성에 베팅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거니와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65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에 베팅하는 움직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이 아무래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네.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또 CEO 머스크 CEO가 이걸 좀 즉답을 회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합병을 할 수 네.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직후에 기록했었던 그 주가 자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지금 한 달 차 오버행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 한 20% 가까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에 따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합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담에 대한 이런 그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합병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중요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장 끝난 이후에 막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네, 텍사스 맞아요. 인스트루먼트 그룹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은 플러스가 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피는 좀 4거래 연속 붙고 있는데 사실 아직 추세는 그려진 건 아니잖아요. 추세는 계속 이어져야지 추세를 그린 거니까 외국인 수급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급에서. 네, 수급에서요.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았었죠. 갭 상승 띄워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패대기 쳐버리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미국 인텔, 오하이오 공장 인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투자에 대한 노이즈와 더불어서 이런 그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해까지도 막히면서 일정 부분은 또 유가 상승과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을 자극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매도 압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간 선물이 한 1.7% 정도 올라오면서 갭 상승 출발했었고 전자, 닉스 그리고 여타 나머지 다른 종목들까지 쭉 순환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외인이 한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네. 앞에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잡히고 있고, 그동안에는 외인들이 좀 일부 사더라도 전자 닉스만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AI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마음 AI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반적인 확산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분위기 변화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지금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 2달 동안에 놓고 보시면 코스피는 뭐 한 달 동안에 대략 한 31%? 30% 넘게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41% 빠졌나요? 그러한 모습이 2달 동안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건 너무나 낙폭 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멀티플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선행 PER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5.6배 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시기 이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 굉장히 착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 매수의 구간인가?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 좀 들어주면 좀 안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해서 그쵸. 여쭤봤고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더 팔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더 지금. 팔지 않고 조금만 사주니까 네. PER 뭐 5.6배, 7배에서 지금 확 들어올리는 거죠. 네, 어려운 결과는 있었지만 이 결과가 어쨌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실탄을 투입할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듯하고요. 올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20번 발동을 했는데 전체가 40이었대요, 누적. 그러니까 누적이 40인데 올해가 20이고 얼마나 큰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달만 들어서도 거의 한 3일 중에서 이틀은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네. 급등급락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 현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 V코스피 같은 경우가 80포인트대 이런 고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좀 더 가속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그 정책 당국에서는 보완책까지 또 내놓으면서 빠르게 진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워낙 이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도 이에 따른 사이드카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사실 내심 저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나타나길 바랬거든요. 네. 물론 윗방으로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길 바랬는데 계속해서 흔들어버리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막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않지만. 그렇죠. 그럼 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4년, 25년 개인은 코스닥 순매수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지금 나온 이후에 50일 동안 순매수가 많다는 거는 그냥 분명히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S7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 종목으로 쏠림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이제 S2 이런 레버리지까지 포함하면 83% 그리고 S7 같은 경우가 2주 전에 90%가 넘어갔거든요. 2,7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종목이 90%면 나머지 2,700 종목은요. 10%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코스닥 뭐 반등한다 하더라도 역시 성에 안 찹니다. 네,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 전략. 왜냐면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좀 가져야지 소부장.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코스닥 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도 쭉 말라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시장에서 관련돼서 이제 매매를 했었지만 그때 우리가 코스닥의 거래대금 하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인지를 했었던 가격대가 대략 한 4조에서 5조였어요. 네네네. 근데 어제 거래대금 보면 대략 5조 4천억 그리고 그제 4조 6천억 기존에 한 4조 전후 정말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완전 네, 기고 네,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이 안 찬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진 다음에 5,000원에서 5,200원 올라와 봤자 내 눈높이 원금은 10,000원이기 때문에 양이 안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기존에 한창 우리가 장 좋을 때 1, 2월 달에 한 80조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양 시장 합산해가지고 33조 원인데 이러한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60에서 70조 이상까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도 지금 거래대금 4조, 5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은 꾸준히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일정 부분을 코스닥의 활성화와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을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면 이거 팔아가지고 코스닥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야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용으로 실려야지. 뭐 이러한 인식의 쏠림 자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코스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언제 돌릴 수 있느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연초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이에 따른 뭔가 가시적인 뭔가가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용해요. 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닥 30주년 행사할 때 사실 내심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만 하고 올해 한 8월, 9월
9월 달 넘어서 나온다면서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안 나왔잖아요. 코스닥 벤처 펀드 뭐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국민 성장 펀드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건 이제 가격이 저렴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골라야지 되는 네. 건데 일단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되는 영역에서 탑픽 좀 골라주세요. 탑픽이면 일단 저도 이걸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시장에 반응이 나오는 쪽이 물론 AI 칩 쪽 반도체도 있지만 네. 실제 AI 쪽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서 전 전력 설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전력, 예. 설비. 전력 예. 설비가 지난 5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두 달 동안에 빠졌어요. AI 쪽 칩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부분인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AI 인프라 쪽에서 실제 돈을 버는 기업에 주목을 하자. 앞에서 우리가 알파벳 실적을 통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상무 오히려 상단을 올려잡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네들은 수익성 부담이 있지만 실제 이쪽이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LS 일렉트릭이 장중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 1,785억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얼마였냐면 1,500억대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장의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한 8% 이상 비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 컨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양의 직납을 통해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배전 패키지 양 수주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40%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차트 보니까 3월에 92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액병에서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34만 원 전후라고 34만 원. 수정 주가로 보면 네. 34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 20만 원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도 보면 한 40%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40% 그럼 계산이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AI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가져갈 수 있겠네요. 저 오늘의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분석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전력 설비 앞으로 저희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오늘 같이 불러주십시오. 해보니까 의미가 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자리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코스닥이 급락장 때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이 코스피도 차트의 모양이 코스피도 코스닥과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너지 기업을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기가스테일의 태양광과 BESS라고 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 탄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게요. 차근차근 기초부 좀 다지면서 네네.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BESS나 태양광은 자주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그렇죠. 보세요? 예. 보통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결합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붐을 좀 타고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 기저 전력이 아니라 항상 보조 전력 역할에 머물러 온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가 스케일급의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조합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사용 가능한 기저 전력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거는 사실 보통은 기저 전력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뜰 때만 사실은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BESS가 붙어감으로 해서 이게 기저전력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태양광 BESS 자체적으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은 친근한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네네. 태양광과 BESS를 합쳐놓은 네네네. 이런 시스템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력원으로서 어떤 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네. 좀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프로젝트가 제시되는 나라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UAE 국영 에너지 기업 마스다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니까 UAE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총 61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요. 27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에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5.2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거기에 19 기가와트 아워의 BES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어떻게 보면 막 널뛰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간헐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24시간 내내 1기가와트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목표가 뭐냐면 5.2 기가와트 태양광 플러스 19기가와트의 BESS를 붙여서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365일 내내 1기가와트의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크기 용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저전력원으로 가령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UAE의 어떤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그 원자력 발전에 버금가는 어떤 용량을 가진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BESS 시스템이 이제는 탄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27년 가동 목표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세울 때 얼마나 걸리죠, 보통? 보통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보통 한 7, 8년, 10년 정도 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내년이 가동 목표니까 이 전력원 보충이 굉장히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전력원을 보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뭔가 빨리 세워서 전력 공급이 된다는 그런 데에서 예, 플러스 예, 예.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본래 의미.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게 예. 24시간 내내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태양광 네. 그리고 BESS의 조합은 이게 된다는 네,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전력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해요? 전력 그 수요 자체가 줄죠. 왜 사람들이 집을 나가서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다 출근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리 배처럼 이렇게 푹 꺼집니다. 전력 수요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기 이제 오리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예. 그래서 에어컨도 가동하고 전등도 켜고 그러면서 전력 부하가 확 늘어나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 태양광이 발전을 안 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이때 이걸 갖다가 BESS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 BESS에다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을 했다가 그다음 오리목 부분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BESS를 방전시키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BESS가 없었을 때는 저 오리목 부분에 가스 발전을 했습니다. 보조 전력원으로. 네. 가스를 통한 발전을 해가지고 부하를 갖다 확 높이는. 그래서 이거 램핑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했었는데 BESS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9기가와트 아워라는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1시간에 1기가와트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19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뭐라고 할까요? 오리목 부분에서의 어떤 전력의 어떤 그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네네. 단위가 19기가와트 아워인데 네. 꼭 요 단위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네. 이제 왜 그러면 19기가와트 아워로 얘네들은 BESS를 붙였을까라는 걸 네, 갖다가 네,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한 시간에 19시간을 19시간을 견디는 1기가와트씩 쓰더라도 예. 19시간을 견딘다는 얘기예요. 아. 1기가와트씩 쓴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 발전 시간은 8에서 10시간이잖아요. 태양이 뜨는 시간은.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는 시간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기가와트아워면은 19시간 1기가와트아워씩 19시간 연속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19시간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14시간에서 16시간만 버텨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여유를 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흐린 날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서 사실은 전력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방전을 갖다가 배터리 방전을 0%까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끝을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19기가와트아워라는 거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흐린 날 등 아주 비상사태를 갖다가 그렇죠. 상정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기가와트의 전력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용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아, 요런 원리를 좀 알아야지 이 산업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은행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왜, 어떤 얘기인지 이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어떤 프로젝트 태양광 단지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할 예. 때는 민간 은행들이 거기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해서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대형 은행 13개가 여기 61억 달러가 총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51억 달러를 갖다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꽤 큰데요, 비중도. 그렇죠. 83%에 달하니까 예,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참여은행을 보게 되면은 아부다비 상업은행, BNP 파리바, 중국은행, HSBC, 소시에테 제너럴,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등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뭐라고 할까요? 투자은행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행은, 특히 민간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기술적 위험이 크거나 부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죠. 예. 근데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초거대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향후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현금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검증을 갖다가 충분히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있어서.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지금 5.2기가와트 태양광에 19기가와트 배터리 조업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지면은 여기에 돈 낸 사람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안정적인 그 수요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UAE의 그 소버린 AI를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수요자들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측들은 굉장히 큰 빅테크이거나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고 네네.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 글로벌 상업은행들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상업은행들이 이 본격적인 어떤 펀딩에 나섰다는 얘기는 이런 프로젝트에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 자본만으로도 기가 스케일 조달이 가능한 어느 정도 성숙 시장으로의 어떤 진입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요. 향후 지금 이런 어떤 기가 스케일 단위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UAE뿐만이 아니라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제 민간은행들이 참여를 하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약간 좀 낮아지고 신용평가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도 투자할 맛이 나니까 여기에 뛰어들고 그렇죠. 부담을 어느 정도 지고 가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앞서서 61억 달러라고 네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배터리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지예요. 이게 지금 19기가와트 용량의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에서 6.3조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배터리에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턴키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ESS 시스템을 갖다 공급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뭐 인버터도 들어갈 거고요. 냉각 시스템, 컨테이너 하우징, 설치 공사까지 모두 포함된 거겠죠. 이게 지금 가장 싸게 했을 때가 킬로와트 아워당 한
15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 150달러를 했을 때는 약 4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좀 비싸게 받는 경우에는 한 24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6.4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50% 이상이 배터리라는 얘기예요. 50%, 75%까지가.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지금 중동의 어떤 뜨거운 사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특수 냉각 설계라든지 최상급 화재 안전 설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볍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6조 원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수치가 갖는 어떤 산업적 의미라는 거는 태양광보다도 훨씬 비싼 BESS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태양광 패널이 주였는데 이제는 ESS가 오히려 여기 그 뭐라고 할까 이런 프로젝트들의 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그 생산된 전력을 담아두는 댐 역할을 하는 BESS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 거기에 더 많은 돈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주연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실증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배터리 규모만 4조에서 6조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해 거의 영업이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맹렬하게 ESS 시스템의 그 시장에 뭐라고 할까요? 그 사활을 걸고 있는지 네. 그 이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예. 사활 걸고 목을 거는 이유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BESS, 배터리 에너지 정치. 정말 그 힘이 좀 막강한 예, 예. 실적을 팍 튈 수 있는 그런 효자 영역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선 주목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 네네.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요게 좀 오픈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말씀드렸죠. 네. 일단 그 상용차에 대한 거는 보조금은 6월 달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전기차,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7월 16일 날 My First EV라는 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주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차 차량 가격 5만 달러 이하는 최대 3,500달러를 즉시 할인을 해주고요. 중고차 차량 가격 2만 5천 달러 이하는 최대 1,750달러를 갖다가 즉시 할인해 줍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My First EV라고 여기 그 명칭이 돼 있잖아요. 전기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구매자, 최초 네. 구매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차를 몰았던 사람이거나 리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보조금을 갖다가 재개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죠. 전체 미국 EV 판매량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새로운 보조금을 갖다가 주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규 수요층이 발굴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동안에는 가격 장벽 때문에 약간 망설이던 일반 대중의 심리를 갖다가 자극하게 될 거고요. 캘리포니아의 판매량이 반등하면 미국 전체 EV 통계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주를 따르는 한 12개 주들이 있어요. 12개 주들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속속들이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친환경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속속들이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7월 달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기가 스케일의 태양광과 BESS 탄생에 갖는 의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네네. 좋은 또 반등의, 시장 반등의 요건을 되어줄 것이다. 이런 정리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투자 지속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심하느냐, 그래서 반발 매수가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무역 정책 있고, 중동 리스크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채권 발행 리스크,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좀 혼합돼 있거든요. 이 시장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저희가 기초부터 좀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그래서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금통위 이슈가 네. 있어서 저희가 전화 연결로 네. 속보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또 리포트가 내셨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다음 달 금통위다 이렇게 맞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그걸 네. 꼭 여쭙고 싶었거든요. 예. 일단 올해 지금 또 이번 주에도 유가가 요동을 치면서 아직까지 이 유가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전성도 다 해소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까지도 아직까지 외형적인 경제에 대해서 좀 양호함 때문에 미국조차도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업황 호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이 최근에 이제 뭐 정부조차도 3%대 하느니 8월 말에 이제 수정력 전망을 낼 텐데요. 5월 달에 올해 성장률 2.6 내년 2.3을 내놓은 것을 대폭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성장 기반 하에 물가에 대한 시급성도 있지만 우리는 경기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조금 진정될 때도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가계대출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플레 대응만 해도 ECB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유럽권에서도 6월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한국은 7월에 당연히 인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그 금통위원들이 5월 금통위 때 K 점도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원들 7분이 3표씩 해서 제시하는 점도표가 올해 2차례 정도는 인상 가능하다를 제시했는데 이게 그렇게 타임라인으로 보면 분기에 한 번 꼴 7월에 했으니 대략 다음은 8월보다는 10월. 저희도 거기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뭐 우리 하이닉스 실적도 함께 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데 1분기에 전분기 1.8% 연으로 한 사람은 6%가 넘는 성장이죠.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번 2분기도 성장률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게 맞나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다음 8월에도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 홈런은 백투백을 좋아하실 텐데요. 금리 인상은 백투백 연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올해 한 2차례 정도 인상 감안해서 기준금리 3%를 프라이싱하고 온 시장 입장에서는 8월에 아무리 경기 호조가 있더라도 연속 인상을 하게 된다. 이 부분도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4분기까지 또 그렇게 된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리면서 올해만 3차례. 이런 리스크를 또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좀 프라이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큰 기저의 펀더멘탈에서는 미국의 긴축 여건과 함께 우리는 좀 속도가 또 빨라지는 게 아닌가. 이번 주 2분기 성장률이 아마 그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8월 첫째 주 7월 우리나라 물가는 그래 총재가 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8월 첫째 주에 우리 물가는 전월 대비로 유가 떨어진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전년 대비로 한 2.7도 깨고 2.6까지 지금 전달에 3.2까지 올랐는데 그게 좀 안정돼서 2%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면 저희는 8월에 연속 인상은 없다. 그러면 매크로 환경적으로도 사실 8월 인상이 없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조금은 유동성 측면에서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 실적들을 확인하고도 8월에 연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도 조금은 고민스럽다. 저희는 물가가 안정되는데 방점을 찍고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50% 이상은 보지 않는 쪽인데 여전히 클로즈콜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어쨌든 정책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시장에서는 확실히 매파 같이 금리를 네. 인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타이트하게 붙는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네. 좀 주춤할 거니까 그걸 좀 리스키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이 받쳐주고 있기 네. 때문에 올해 2차례 인상 정도는 저희가 봐도 우리 증시의 흐름이나 이걸 물어뜯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수급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 업황의 펀더멘탈은 아직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단에서 통화 정책도 우리가 8월에 연속 인상하는 게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뭐 하는 총재께서는 주시장이 실물 경제에 메인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좀 제한적이다 얘기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8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에 들어가는 게 올해 하반기 만약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실제 액션이 들어간다. 이게 또 이번 주에도 유가가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아마 팬데믹 이후 가장 최악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매크로적으로 지금 매크로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반도체 AI 투자 사이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는데 통화 정책 쪽에서도 이 두 개 이벤트는 좀 면밀히 앞으로 한 달 내에
변화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연속 인상을 안 하고요. 미국도 적어도 어느 정도 경기 탄력과 이 유가를 다시 70불 달러대로 끌잡아 내려주는 안도감이 나와야 연준의 실제 금리 인상도 없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는 환경들이 해소되는 것도 다음 주까지 되게 중요하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8월에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우리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죠. 네네. 금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모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브리핑을 하거나 뭐 주제를 정하거나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빼고는 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둘만 하더라도 코스피 333포인트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속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커진 변동성 자체가 요즘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긴 하시지만 저는 그쪽에 대한 수급 변화 쪽보다는 우리가 5월 달까지 5, 6월까지 전쟁에 좀 눌려 있다가 그 전쟁 리스크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코스피가 6천에서 9천까지 올라가는 기울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멋진 신세계, 멋진 미래를 그릴 그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 과열에 따르는 좀 부담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시장에서 한 단일 업종이 시총의 40%를 넘었을 때부터 우리는 쏠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AI 관련된 빅테크 업체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40% 정도를 넘어서면서 네. 그런 노이즈들 확장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철도 버블 때 철도 산업 업종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한 게 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의 60%까지 9,000포인트 넘을 때 육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쏠림에 따른 변동성들, 그러니까 수급이 그쪽에 다 먹혀버렸죠. 그래서 일부 이제 반도체 제외한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을 보게 되시면 한 자기 업종에도 기회가 있긴 하지만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기회도 받지 못한다. 너무 반도체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조정 국면에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뭐 333포인트 네네네. 주가 지수의 절반 이상을 왜냐하면 그 지수들이 절반 이상이죠. 거의 뭐 주가 지수의 60, 70%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떨어진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하면 저희는 올해 삼전 닉스의 가장 결정적인 하는 총재도 사실은 심지어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반도체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현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장기 계약의 협상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잡음이 있지만 현물 가격은 현재도 상승 중이고요. 이게 펀더멘탈이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 삼전 닉스가 600조, 내년까지는 뭐 900조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는 그 펀더멘탈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부 이제 뭐 중국 쪽의 AI의 발전에 따르는 컴퓨팅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떨어지면서 이제 차입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비용 제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비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쌓여 있다 하지만 전자닉스는 아직 그 비용 단에서의 고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반도체 업황들 저도 지금 제가 그쪽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오히려 되려 바이어스 없이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를 때도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했지만 최근 떨어지는 것도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의 회선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매크로판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중요도 우리나라가 8월에 인상을 하지 않고 미국도 3분기가 끝날 때까지 연내 인상에 대한 우려들을 좀 덜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이 AI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요. S&P 500 기업들 무려 80개의 네.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네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아마존 줄줄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네. 자본 지출. 요즘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또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그것도 많죠. 또 네. 이렇게 느낌이 나고 네. 또 하반기 가이던스가 실적 추정치를 넘어설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종목별 변동성을 실적에 따라 커지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하이퍼스케일러 빅5 중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CDS가 또 최고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차입 조달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노이즈가 있고 작년에만 해도 투자 등급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라요. 미국의 IG라고 하는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량이 1조 8천억 달러인데
올해 연초에 올해 회사채 그 투자 등급 발행 추정치가 2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23% 증액을 받는데 지금 그거를 초과하는 속도. 7월에만 해도 아마존이 250억 달러의 조달이 있었고 메타도 또 뭐 200억 달러가 넘는 조달을 한다 하고 지금 너무 많은 차입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잉여 현금은 말라가고 투자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이 캐펙스 사이클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항복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AI 경쟁 쪽에서 옥석 가리기 뭐 조금 1, 2위 업체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는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파벳이 가장 지금 제미나이가 우리 한동안 조금 인기 있었다가 요즘 좀 주춤하죠.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쪽에서 여러 잉여라든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안전성을 놓고 봤을 때 구글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확대 계획들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다음 주에 예정된 30일 메타의 실적입니다. 가장 또 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약한 고리로 연결돼 있는데 메타 우리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7월 첫째 주에 메타가 남는 컴퓨팅 능력을 외부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데이터가 남는 거가 캐펙스가 늘지 않는 쪽에 우려를 하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지금 상황보다는 메타가 우리 예전에 남는 컴퓨팅 능력은 우리 헌옷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새로운 루빈 베라와 같은 GPU와 함께 새옷으로 트렌드를 다시 우리는 끌고 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근데 전 지난주에 메타가 지금 메타 AI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뮤즈라고 하는 이 메타의 AI가 최근에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좀 자신감들이 확보되면 이게 하반기 비용 문제를 다 덜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 칩업체들의 주가 조정과 함께 뭐 순환매라는 표현에서 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들이 조금 반등하는 것들을 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돈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좀 해소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도체 업체들의 좀 반등의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사실 이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게 AI 투자 그리고 오늘 하락 출발한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점화. 그래서 이거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앞서 말씀드린 너무 복합적으로 악재라고 느껴질 때는 한꺼번에 오니까 단순히 실적 하나가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살짝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리나요? 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 같은 매크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방송에 나와서 네.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제가 분명히 저도 올해 반기 자료 쓰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시플로우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뭐 위험이 올해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 반도체 관련돼서 멋진 신세계들만 생각하고 있다 해서 조금 경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조금 그러니까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속도는 저희는 올해가 아니라 한 내년쯤 일어날 일들이 아닐까 했더니 다 당겨지더라고요. 의심을 하시는 게 많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우리 타코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유가 85불, 90불이면 중간선거 포기한다라는 각오하에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 때문에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다음 주까지 유가가 계속 지금 WTI가 오늘 85불, 브렌트가 90불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 수준만 유지돼도 또 미국 진짜 금리 인상한다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입하는 부채의 량이 정년 대비 지금 23% 이상, 25% 이상을 조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 차입을 많이 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실적은 우리가 멋진 신세계로 가는 건 의심할 나위가 없어. 근데 그 멋진 신세계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면 중간에 우리 지쳐서 또 낙오되거나 도태될 수 있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조금 진정되고 갈 수 있느냐. 그걸 더 거칠게 만드는 게 트럼프가 이 전쟁 리스크로 유가를 올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준의 통화 정책은 거기에 연동되고 우리나라도 그럼 8월 달에 연속으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대응해야 되는데 유동성 여건에서 확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시장이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코스피가
다시 단기간에 9,000을 회복한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밸류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7,700선 쪽에서는 지지가 강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방어하고 한 번에 뚫려서 지금 6,500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는 더 얘기할 게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3분기까지 이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들을 벗겨냈을 때 7,700포인트까지는 한번 회복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그걸 딛고 우리 다시 이 내년까지 이 캐펙스 사이클들이 유지되고 멋진 신세계는 갈 수 있어요라고 믿어줘야지만 올해 하반기 우리가 봤던 6월 달의 고점들을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얼마나 보느냐. 저는 아직은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왜 이걸 50%밖에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방금 앵커님도 지적하셨지만 의심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의심들을 덜어내는 과정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손에 좀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번 주에 전쟁 리스크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금리의 민감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금리 민감도, 반도체 AI 투자 기업들의 비용 문제로도 연결이 된다.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기대대로 그게 어긋나서 유가가 뭐 7월이 끝날 때까지 또 $90 이상으로 넘어와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 시장은 앞으로도 경로는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게 또 트럼프 리스크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이제 무역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보편관세 법정 적용 기한이 24일까지인데 우리가 10% 이거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팍 치고 올라가기 약간 이번 주는 힘들 수도 있다. 무역 어떤 또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이 관세 리스크는 네. 최근에 이제 실효 관세율을 보면 마이너스까지 추정하는 곳들이 나와요. 아니 관세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 미국이 지금까지 위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받은 관세 부분도 되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조항들을 가두면서 지금 그 아나운스먼트되어 있는 관세율은 여전히 10%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를 거두는 압력도 떨어지고 이게 또 되려 하반기에 미국 물가가 작년에 4월 달 해방해 날 때 부과해 놓은 관세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재화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관세로 받는 스트레스는 좀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저 이번 주에 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 적용되고 또 새로운 조치를 들고 들어온다지만 다른 유가에 대한 민감도나 이쪽의 관세의 영향력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구글 실적과 메타 실적,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30일 메타 실적, 이 두 개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제가 더 중요하고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든 이번 주에 또 이란과 재합의를 한다. 유가 하나로 가늠짓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찝찝한 요소가 있긴 있어도 실적 시즌에는 실적 네. 결국 구글과 메타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 7월 중후반 전략은 실적으로 가면 될까요? 지금은 펀더멘탈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아니 뭐 펀더멘탈 해도 수급이 무너져 있는데 수급은 여러분들 9,000포인트 뚫을 때만 해도 뭐 증권가에서 저희 회사도 11,500 타겟이거든요, 사실은. 뭐 만대 콜들이 다 쏟아졌잖아요. 저희도 지금 아직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제가 투자전략팀장으로 주식 전략가가 따로 있지만 네.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정고점을 그렇게 쉽게 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펀더멘탈이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건거망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500은 지금 우리가 이 과열됐던 열기가 식어서 오늘도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해주려는 외국인 수급도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의 흐름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 투심이 개인들 중심으로 많이 흔들려서 수급이 나쁜 거는 분명히 맞지만 수급은 또 저는 수급을 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기루와 같다. 네. 9,000이 넘을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이 우리 네, 보다가 네. 지금 6,000대 오니까 이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뒤에 또 이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 환경들의 위험 요인들을 벗겨내면 펀더멘탈의 회선은 아직 그렇게까지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단계는 기술적으로 오늘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코스피가 21선과 61선이 오늘 이제 데드크로스로 만나는 예, 날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실적들을 딛고 여기서 잘 방어가 되느냐가 중기적인 흐름에서 또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마침 잘 나와주셔서 시장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빨간 날이나 파란 날이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용기를 얻고 투자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경제 펀더멘털 요소들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항상 믿고 보는 윤여삼 위원이었고요. 메리츠 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인데 정말 맘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굉장히 많은 생각 드시는 요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분을 모셨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이제 박사님으로 네, 네, 부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최근에 중국 이것도 창업 기업이거든요. 문샷이라고. 네, 네. 그 키미 K3 모델이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딥시크 때 긴장을 다시 떠오르시면서 굉장히 또 위축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딱 걸려서 네. 시장이 이제 폭락하면서 오늘 좀 반등을 보이고 하고 있지만 있죠. 너무 네.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네, 네. K3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중국에 예.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과 2026년 AI 시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네네. 작년까지는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의 뭐 느낌이었다라면 네. 올해부터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8월 1일부터 해서 전 직원이 AI를 씁니다. 네. 이게 한국 대기업으로는 최초의 사건이죠. 예.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고 또 SK 최태원 회장도 6월 달에 우리도 준비해서 전 직원이 쓰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대기업 단위에서 AI 수요가 2026년 오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MIT 미디어랩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작년까지 진행된 흔히 말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에서 AI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네네. 90% 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지 않은 거죠. 일부 부서만, 특수 부서만 좀 써보면서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입할까를 고민했다면 2026년부터는 미국에 네. 있는 기업들이 속속 전 직원이 다 쓰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 직원이 한 달에 $1,200 이상씩 쓰지 말아라. 아, 제한도 써요. 그러니까 $1,200 이상씩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본 요금이 여러분 쓰실 때 유료로 쓰실 때도 아주 좋은 것도 $200 정도인데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유료로 쓰신다고 해도 $20 정도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상한선을 뒀는데 그게 $1,200라는 거죠. 전 직원들에게.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AI를 쓰게 되면은 그들 또한 1인당 $1,000씩 쓸 거라는 거잖아요. AI 수요가 과거하고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미국의 분석업체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인간이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챗봇에서 쓰고 있는 양에 비해서 기업이 쓰는 에이전틱 AI라는 것, API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우리 6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202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반도체도 더 필요한데 이번에 키미3는 사실은 무엇을 잘하냐면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페이블5라든지 챗GPT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코딩을 잘해요. 코딩. 코딩하고 기업 업무에 특화돼서 점수가 1위급으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 종합 점수가 1위급이 아니라 예. 키미3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에이전틱 AI의 성능이 지금 미국의 흔히 말하는 프론티어 AI라고 하는 가장 잘 나가는 것과 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딥시크하고 다르게 딥시크는 그 자체는 중국이 이런 걸 하다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면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돈도 없으면서 잘했다라는 것에서 놀랬다라면 네네. 딥시크는 이제 업무용 AI가 지금 2026년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 이것을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대단히 AI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도 존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지금 클로드도 비싸고요. 제미나이도 비싸고 챗GPT도 작년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네. 왜요? 갑자기 기업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빨리 증가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반도체 가격만 뛴 것이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기업에서 쓸 때는 작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테슬라가 $1,200로 했겠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면요. 가격이 마음대로 안 치솟거든요. 어느 그쵸, 정도 그쵸. 상한선을 차지한 데서 예를 들면 중국이 이번에 키미는 딱 한 20%나 30% 저렴해요. 다른 그러면 모델보다 지금 네, 있는 네. 가장 잘 나가는 미국 모델보다 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부담이 좀 지금도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AI 경쟁이 자본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업무에서도 경쟁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건 대단히 건강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하고 다르게 이번에 키미3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보통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이 2조 8천억 개인데요. 이거는 무슨 뭘 뜻하냐면요. 네. 저희가 일반 서버에다가 다운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이거는 누가 대용량. 네, 아주 대용량이라서 네, 직접 문샷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만에 셧다운됐어요. 네. 왜냐하면 문샷이 이걸 개발한 능력은 있었는데 운영 경험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떠서 이거 뭐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대응을 하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에 관련된 특화된 전문 기업들 네네. 이 정도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일종의 로열티를 아마 줄 거예요. 문샷에 로열티를 주고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다 서비스하는 것은 중국 서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마 키미3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씁니까? 회의록 정리하는 단순한 일은 키미3를 시키고 저렴한 거. 좀 중요하고 복잡한 것은 미국 서비스를 쓰고 네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미 AI 모델이 대단히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이미 이러한 그 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반도체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어느 정도 가격을 올라갔지만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효율성과 기업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속속들이 삼성의 전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계열사들도 그룹 계열사들도 다 쓰게 될 거고 올해 말까지는 내년 되면 여러분 삼성하고 SK가 쓴다면 나머지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거의 그거예요. 지금 회사에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데스크탑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회사는 인터넷 갖고 일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판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컴퓨터 사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AI 모델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는 한국 기업의 대다수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전 직원이 네. AI를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2025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AI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그래서 저는 키미3가 얘기해 주는 것은 본격적으로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반도체 수요에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까이만 봐도 저희 실생활에서 네. 방송 같은 경우도 네. 그 박사님 말씀하신 데 옆에 뜨는 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AI로 네, 네. 적용이 되면서 네. 그 차츰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3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용량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느지에 맞게 또 네. 변했다라는 거에서 딥스카는 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인식이 맞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면 키미3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네. K3는 90%만 완성을 했고 10%는 네. 구글이 변화시켜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화시켜라. 아마존이 변화시켜라 하면서 마지막 흔히 말하는 마지막 조정의 공간을 열어뒀어요.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있어요. 중국의 모델들이 이미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완성품으로 나갈 경우에는 자신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지를 남겨두면서 네. 마음껏 활용하라는 이러한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다시 이 시장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보 때문에 뭐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델을 중국 쪽이니까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여지를 열어놓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도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메모리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총수요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수요 시장을 이제 야구로 치면은 9회까지가 야구라고 한다면 1회 말 이제 겨우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네.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근데 반도체 수요의 증가와 반도체 주가의 증가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의 사이클은 저는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을 그려갈 거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 네. 그 가운데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또 주식시장은 또 다른 로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똑같이 상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이 올라왔다고 보세요.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중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정도에서 많이 벌었으니 나는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더 오를 수 있는 데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게 이런 투자 심리 흔히 말하는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네. 그러니까 순환 투자에 대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벌었으니 이걸로 이거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그렇죠, 또 올라가겠다. 그렇죠. 이러한 네, 욕망을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가 시장하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메모리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뭐 또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는 이런 미래 시장도 있는 거고 이건 아직 현실화된 시장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에서 2026년과 2027년 인허가 받은 데이터 센터가 1000개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반도체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고 80년대에 자원 개발에 대한 천연 자원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광산 개발 붐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일고 있는 호주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은 네. 거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주가. 예, 그러면 네. 거기에 꽂힐 반도체와 여러분 뉴질랜드도 농업 국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뉴질랜드에도 거기는 화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열이 되게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짓고 있고 네네네네. 거기에 꽂힐 반도체와 여러분 부탄이 이 히말라야에 있는데 거긴 수력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다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네. 꽂힐 반도체와 예. 유럽에는 크로아티아에 요즘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힐 데이터와 반도체와 한국에도 지금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수요는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침체될 거라고 보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주가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말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수요는 엄청 붙을 거고 구의 말로 치면은 거의 초반 수준이기 네. 때문에 엄청 붙을 건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가파르게 갈지 그거와는 좀 별개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부분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지점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시장도 우상향을 직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서울에서 미국을 가거나 한국에서 유럽을 갈 때도 비행기를 타면은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시장도 난기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난기류는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여론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뉴욕주에서 네. 뉴욕시가 있고 뉴욕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붙어 있지만 뉴욕주에서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4월 달에 미국의 메인주, 그 뉴욕주보다 더욱더 북쪽에 있는 캐나다하고 근접하고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메인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주입니다만 주 하원과 상원에서 추가 데이터 센터 건설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주지사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류 중인 주가 미국의 12개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도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적 합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 센터 금지 법안이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대단히 거셉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 병목이 물리적 병목인데 미국의 건설사가 1000개를 동시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건설사들도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을 10,000원 주고 팔던 것을 뒤쪽에서 수요가 급하니까 우리 20,000원 주고 살게 하다가 하이퍼스케일러가 우리는 그냥 크게 불러 40,000원. 그래서 2,000원 남기다가 32,000원 남기다 보니까 수익률이 80% 90%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부분처럼 건설사들도 요즘 웃돈을 부릅니다. 미국에서. 웃돈을 부르면서 우리가 빨리 해줄 테니까 돈 더 주세요. 왜냐하면 건설 인력이 적어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6월 달에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메타가 1억 달러를 용접공과 배관공 교육에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 검색 서비스 하고 있는 구글이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1억 달러를 용접공과 배관공을 교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데이터 센터 건설에 이런 용접공과 배관공마저도 병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건설이 지연되게 되면 장기 계약을 했던 하이퍼스케일러가 우리 2027년에 짓기로 했던 완공을 했던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니 그러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2028년에 우리 그거 받아 쓸게. 예. 위약금 몰랑 물게. 어차피 그거 원금 다 내가지고 그 돈 다 손실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위약금이라도 물 테니까 지연을 시켜버릴 경우에는 여러분 정책 병목에 의해서 지연되던 건설 병목에 의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우려하는 거죠. 그 만약에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어떠한 파동이 일겠습니까? 공포. 그렇죠. 어마어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수가 전혀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티 여러 가지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굉장히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자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병목 현상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니즈는 계속해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서서 그 중국 문샷의 그 키미
K3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딥시크가 그랬고 네. 이번 이제 두 번째라면 뭔가 계속 그런 기술 아우, 발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과연 떨 것인가?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1차 충격은 컸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폭락했었잖아요. 다시 근데 회복하는데 몇 주 걸렸습니다만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7월 17일 국경일이 있어서 네네네. 이걸 좀 이거를 좀 충격을 좀 네. 완화해주는 효과가 네. 있었고 월요일 정도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이어서 GPT 6.0도 나올 거고요. 곧 이어서 콘도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딥시크도 버전 5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가 없어지는 소식들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러나 네. 이것이 바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는 점점 작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기업들이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해야 오류가 없어야 효과가 좋아야 돈을 내고 쓰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흔히 말해서 짜장면으로 치면 밀가루인데 밀가루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건설 병목 때문에 건설값 때문에 그거는 양파 가격이 폭등한 거고 그러니까 다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이거를 돈을 줘야 되냐면 최종 소비자, 우리가 돈을 내던 기업이 돈을 내던 둘 다 내야 되죠. 근데 아직 소비자들은 아직 돈을 좀 적게 내고 있지만 기업이 당장 돈을 내려면 더 좋은 모델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더 좋은 모델이 나와야 기업이 이거를 믿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업무에 썼더니 자꾸 오류를 범하면 오류 고치느라고 시간 더 걸려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여러분 놀라잖아요. AI가 이렇게 잘해주다. 근데 오류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 오류가 있으면은 보고서에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니어가 경력자가 처음부터 그 AI 결과물을 다 보느라면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캐나다의 회사죠.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중위권 밑에 있는 AI 모델을 쓰는 걸 금지시켰어요. 오히려 더 오히려 그것이 네. 비용이 더 든다라는 힘드니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경쟁이 미국 거든 중국 거든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모델이 좋아지는 것은 AI 경제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리고 AI 경제의 사이즈가 커져야 이 기업들이 지불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사이즈가 커져야 결국은 반도체 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 삼성전자하고 SK가 많이 버는 건 누군가는 지불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지금 비싸지니까 아이폰을 가격을 올렸잖아요. 일본부터 올렸고 이제 한국도 올릴 겁니다. 9월 달에는 신제품 나오면 더 올리겠죠. 근데 아무도 그 올라간 가격을 안 사줘버리면 애플은 망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업체도 망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올리든 안 올리든 결국은 물건이 팔려야 그 안에 부품 만드는 기업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반도체는 부품이지 AI 경제의 중요하죠. 중요한 부품이지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나 2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꼭 네. 확인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알파벳 실적이 이제 네.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나오는데요. 매우 네. 저도 떨리는 순간인데요. 알파벳 실적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벳이 뭐 실적 발표하면 저는 실적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건 별로 주가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보통 실적을 발표하고 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CEO가 나와서 투자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예, 시간이 그때 있죠. 중요하죠. 어닝콜이 네, 있죠. 네. 이 어닝콜 시간에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거냐면 2027년에 KPX 즉 자본 지출은 어느 정도 증가할 거냐. 여러분 알파벳의 자본 지출의 증가는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KPX를 갖다가 이미 2025년 대비 2026년도 또 40% 넘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40%나 50%를 증가시킨다라면 반도체 시장은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SK하고 하이닉스 하는 게 너무 좋지만 지금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KPX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컨퍼런스 콜 때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올린다.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지금도 이미 매출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빚부담을 우려하는 거죠. 네, 회사채도 이미 발행했고 네, 구글도 여러 번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했어요. 네. 이 돈 마련하려고. 그러면 또 올리면 그 돈은 뭘로 할 건데? 그러네요. 그리고 돈을 언제 벌 건데? 라고 해서 알파벳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증가시킨다라 그러면 본인들의 주주들이 싫어하고 네. 그리고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뭔가 AI 경제가 경색될 것 같고 이러지는 못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식시장 전체를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증가시킨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하는 정책 목소리가 큰데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내일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네. 3개월 뒤에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대한 가이던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보셔야 될 것은 27년에 대한 케이펙스, 즉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년에 네. 캐펙스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런데 구글 네. 입장에서는 눈치 봐서 다음 발표 네. 연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겠다 하는 순간 네. 알파벳의 주가는 올라갈 거고 예. 시장은 떨어지고. 시장 저기 한국 반도체 주가는 떨어질 네, 거고. 우리한테는 좀 악영향. 네네네. 요런 좀 실익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 좀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